인천공항 이른 아침 입국 심사대 앞 대기줄에서 한 남자가 작은 배낭 하나를 꼭 끌어안은 채 서 있다. 잿빛 머리, 주름이 깊이 패인 손등, 북한 나이로 65, 남한 나이로 62. 직원이 모니터를 보더니 또박또박 부른다. 김도철님, 한국 입국을 환영합니다. 그 한마디에 남자는 그대로 굳어버린다. 북한에서 그는 평생 야 너 동무 거기 아저씨로만 불렸다. 외국에 나와서는 번호였다. 수용소 기록번호, 작업반 번호, 침상번호, 김도철님. 이름 세 글자를 정확히 불러주는 사람은 그날 공항 직원이 처음이었다. 남자는 어쩔 줄 몰라 허리를 90도로 숙인다. 그리고 그 이름을 처음 듣던 바로 그날부터 자신의 40년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기 시작한다. 이 이야기는 러시아 마피아도 교도소도 오징어잡이 배도 아니다. 중동 사막 한복판 건설 현장에서 시작된 한 탈북 노동자의 믿기 힘든 탈북 여정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지금 화면 앞에 앉아있는 어르신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께 조용히 묻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당신은 당신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함경북도 어느 작은 탄광마을. 김도철은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20살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는 탄광 붕괴 사고로 몸이 망가졌고 어머니는 장사로 겨우 집안을 버텼다. 도철은 군복 대신 노동자 팔토시를 끼고 살았다. 그에게 주어진 이름은 도철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이름을 거의 몰랐다. 야, 김장남, 동무, 저기 짐 좀 들어. 그의 이름은 늘 가난과 함께 뭉개졌다. 어느 겨울 도인민위원회에서 특별 모집 공지가 내려온다. 중동 형제나라 건설 지원 파견 대상자를 모집한다. 3년만 고생하면 집 한 채, 쌀 창고를 채울 수 있다. 사람들은 속으로 알았다. 형제나라가 아니라 사실상 외화벌이 노동자라는 걸. 하지만 장남에게 선택은 없었다. 병든 아버지,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집. 도철은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 어머니 3년만 다녀오면 우리 집도 방에 시멘트 바를 수 있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고 낡은 군용 가방을 꼭 쥐어준다. 사람만 돌아와라. 돈은 못 벌어도 된다. 사람만 돌아오면 된다. 그 말이 어쩌면 마지막 작별 인사일 줄은 둘 다 알지 못했다. 도철이 도착한 곳은 지도에서 보지도 못한 중동의 한 신도시 건설 현장이었다. 한낮 기온은 45도,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기도 전에 바닥이 말라 터지는 곳. 북한 노동자들은 숙소와 공사장을 오가는 버스 안에서조차 창밖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창문은 반쯤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고 감독관은 늘 말했다. 쓸데없이 주변 기웃거리면 북에 있는 가족들 생각해라. 여권은 회사가 가져갔다. 외출은 없었다. 그나마 위안은 같은 방을 쓰는 노동자들끼리 밤마다 나누는 작은 농담들 뿐이었다. 어느 날 밤 크레인이 철근을 들어 올리던 중 와이어가 끊어지는 사고가 난다. 살벌한 금속 소리와 함께 철근 다발이 한 남자의 다리를 덮친다. 그 남자는 도철의 바로 위침상에서 자던 친구였다. 이름은 정길. 피가 모래 위로 스며들었다. 그러나 현장 소장은 담담하게 말했다. 빨리 치워. 아직 타설 2구간 남았다. 그날 밤 늦게 검은 오토바이 2대가 현장 사무실 앞에 멈춰선다. 헬멧도 쓰지 않은 건장한 현지인 남자 둘. 그들의 팔에는 문신이 가득했고 관리자조차 그들을 향해 허리를 굽혔다. 저자들이 여기 현지 조직이지.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소문이 돌았다. 경찰보다 무섭고 사장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이국의 조직. 곧 정길의 흔적은 모든 서류에서 사라졌다. 사고 보고서는 수정되었고 노동자 1명, 북으로 돌아감이라는 단 한 줄로 정리되었다. 그날 밤부터 도철의 머릿속에서 돌아간다는 말이 다른 뜻으로 들리기 시작했다. 정말 살아서 돌아간 걸까? 3년 계약이 끝날 무렵 도철은 부푼 마음으로 고향을 떠올렸다. 집에 가면 아버지 약부터 사야지. 쌀 포대도 몇 개 사다 놓고 벽지도 새로 바르고. 그러나 관리자에게 돌아온 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본사가 바뀌었다. 북한과의 계약이 중단됐다. 너희는 이번 달 안에 모두 출국해야 한다. 다만 돌아갈 배편이 당장은 없다. 북한 측 연락 담당 직원은 이미 잠적해 있었다. 여권과 서류, 송금 기록도 함께 사라졌다. 결국 도철과 몇몇 노동자들은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된다. 하루아침에 외화벌이 영웅에서 체류 서류 없는 불법 노동자로 떨어진 것이다. 어느 새벽 공사장 근처 임시 숙소로 경찰과 군인들이 들이닥친다. 문을 열자마자 총구가 방 안을 훑는다. 모두 신분증. 도철은 말문이 막혔다. 신분증도 여권도 어떤 증명서도 없었다.
결국 그와 몇몇 동료들은 사막도시 외곽의 외국인 구금센터로 끌려간다. 그곳은 감옥과 캠프의 중간쯤 되는 곳이었다. 높은 담장, 철조망, 감시탑. 하지만 죄목은 명확하지 않았다. 불법 체류 의심, 추방 대상. 도철은 생각한다. 나는 북한 사람인데 북한으로도 못 돌아가고 여기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나는 어디 사람인가? 구금센터의 방 안에는 각 나라 사람들끼리 묶여 있었다. 중앙아시아,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 사람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다른 어느 방보다 조용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철이 있는 방에 새로운 남자 하나가 들어온다. 현지 언어를 유창하게 하고 경비병들과도 농담을 주고받는 사람. 이름은 아무도 제대로 부르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 셰이크 형님. 그는 정식으로 임명된 사람은 아니었지만 구금센터 안에서 사람과 돈, 정보를 움직이는 비공식 책임자였다. 경비병도 직원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저 사람 뒤에는 바깥 조직이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속삭였다. 어느 저녁 셰이크는 북한 방에 있는 4명을 차례로 불러앉힌다. 너희 여기 얼마나 있을지 모른다. 재판, 추방, 아무도 모른다. 근데 밖에는 일이 있고 일을 하면 자유도 생긴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말 안 해도 알 수 있었다. 밖의 일이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서 있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도철이 묻는다. 우리가 일을 하면 북한으로 보내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셰이크는 잠시 웃다가 낮게 대답한다. 북한으로? 그쪽은 지금 너희를 찾지도 않는다. 대신 다른 길도 있다. 진짜 자유를 원하면 여기 말고 더 먼 곳. 그때까지도 도철은 더 먼 곳이 한국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구금센터의 규칙은 엄격했지만 돈이 있고 사람이 연결되면 규칙은 천천히 풀렸다. 셰이크는 어느 날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 하나를 꺼낸다. 심심하지? 이거 잠깐 써라. 단 직원한테 걸리면 모른다. 도철은 생전 처음 손바닥만한 기계 하나로 세상에 접속하게 된다. 처음엔 단순했다. 날씨, 지도, 음악. 그러다 어느 순간 검색창에 손가락이 멈춘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리고 화면에 떠오른 수많은 기사, 영상, 뉴스. 그중 하나가 도철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탈북민 인터뷰, 한국에서의 삶. 영상의 썸네일에는 어딘가 낯익은 억양의 여자가 울먹이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처음 몇 분 동안 도철은 화면을 의심했다. 저건 연출이다. 꾸민 거다. 남조선이 우리를 흔들려고 만든 거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런데 영상 속 여자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 이 말 뜻 아시죠? 왕두서리, 낯익은 사투리, 북한에서만 쓰던 단어들. 영상 속 사람은 누가 봐도 진짜 북한 사람이었다. 도철은 멈출 수 없었다. 하나 보고 또 하나 보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자신이 배웠던 모든 혁명 역사가 조금씩 흔들려 갔다. 어르신들, 혹시 텔레비전에서 보던 세상과 실제로 겪는 세상이 달랐던 적 있으십니까? 도철에게 그 작은 화면은 60년 동안 믿어온 세상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첫 번째 균열이었다. 어느 날 도철은 영상 아래 댓글을 읽다가 낯선 단어를 여러 번 보게 된다. 유엔 난민 신청, 한국 대사관, 제3국에서 탈북민 보호.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있었다. 중동에서라도 유엔 난민기구에 연락해보세요. 한국 대사관 이메일로 사연을 적어보십시오. 도철은 혼란스러웠다. 내가 한국에 갈 수 있다고? 나는 한 번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는데. 북한에서 그는 늘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만 배웠다. 그런데 지금 영상 속 사람들은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도철은 고민 끝에 조심스럽게 셰이크에게 물어본다. 혹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셰이크는 잠시 그를 빤히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너 진짜 갈 생각 있냐? 예, 그럼 이건 장난 아니다. 북한은 한 번 등을 돌리면 가족까지 끌고 들어간다.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 그 질문은 도철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그는 그날 밤 한 번도 잠들지 못했다. 구금센터 방 안 철제 침대 위에 누워 도철은 천장을 바라본다. 어머니의 손등, 작은 부엌, 탄 냄비에 눌어붙은 옥수수밥. 내가 한국으로 가면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북에서는 분명히 나를 변절자라고 부를 텐데. 그는 머릿속으로 수십 번 가족의 미래를 시뮬레이션한다. 내가 돌아가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면 어머니도 같이 끌려갈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한국에 가서 돈을 보내면 혹시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까? 어르신 시청자라면 한 번쯤 해봤을 질문. 내가 희생해서라도 가족이 편해지면 좋은 건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한 번쯤은 내 이름으로 살아봐야 하는가? 도철은 마침내 결심한다. 이번 생에 한 번쯤은 내 이름으로 살아보자. 셰이크는 낡은 휴대폰 하나와 짧은 전화번호를 건네준다. 여기 UN 쪽 번호다. 영어를 못해도 된다. 그냥 노스코리아, 리퓨지 그 말만 해라. 나머지는 통역이 붙을 거다. 도철의 손은 수화기를 들고도 떨렸다. 버튼을 누르고 신호음이 들려오는 동안 심장은 귀 옆에서 쿵쾅거렸다. 헬로? 낯선 영어가 들려오자 그는 입술을 깨물며 한국어로 말했다. 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출신입니다. 여기 중동 외국인 구금센터에 갇혀 있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다른 언어로 이어지는 대답. 한국어 통역이 이어진다. 지금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안전한가요? 그 한마디에 도철은 울컥 눈물이 차오른다. 태어나서 처음 누군가가 그의 안전을 먼저 물어봐 주었다. 그날 이후 UN 난민기구 직원과의 면담이 시작된다. 서류, 진술, 신원 확인, 수차례 인터뷰.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서 나온다는 사람이 유리벽 너머에서 그를 바라본다. 잘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여기서 나가실 길 함께 찾겠습니다. 도철은 고개를 깊이 숙인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편에 서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았다. 어느 날 구금센터 면회실에 낯익은 국기가 그려진 차량이 들어온다. 붉은 별과 푸른 줄, 북한의 국기. 외교관 배지를 단 남자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는다. 동무, 요즘 무슨 소리를 하고 다니는지 우리도 다 듣고 있소. 도철의 목이 마른 듯 말라붙는다. 외교관은 종이에 적힌 어머니의 이름, 동생의 이름을 또박또박 읽어내려간다. 당신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 저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오. 삶 전체가 단 한 문장에 매달린 순간이었다. 이대로 물러나야 하나? 나는 그냥 다시 북으로 끌려가야 하나? 외교관은 마지막으로 말한다. 일주일만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당신을 데려갈 준비도 돼 있소. 조국은 배신자를 싫어하지만 돌아오는 자에겐 자비도 있소. 자비. 도철은 그 단어를 속으로 수십 번 곱씹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자비가 감방 안에서의 10년일 수도 있다는 걸. UN 직원은 도철에게 분명히 말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도철은 침묵 끝에 고개를 든다. 저는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마지막 인생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외교관의 위협도 불확실한 미래도 더 이상 그를 막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을 정했다고 일이 바로 풀린 건 아니었다. 구금센터에는 최대 수용기간 720일이라는 규정이 있었다. 720일이 지나면 법원은 추방 또는 석방을 결정해야 했다. 문제는 유엔과 한국 쪽의 절차는 늘 그보다 느리게 움직인다는 것이었다. 오늘도 내일도 나는 같은 철문을 보고 같은 밥을 먹는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이미 사막을 떠나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작은 수첩에 숫자를 적었다. 1, 2, 3, 719, 720. 혹시 병실에서 군대에서 달력에 동그라미 치며 버티던 날이 있으셨나요? 도철에게 그 720개의 동그라미는 언젠가 끝날 고통에 대한 유일한 증거였다. 720일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밤 구금센터 직원이 소곤거린다. 오늘 밤 짐을 싸라.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름 부를 때까지 기다려라. 도철은 UN 직원이 해준 말을 떠올린다. 법원에서 승인되면 당신은 곧 다른 곳으로 옮겨질 겁니다. 다만 북한 측이 그 사실을 모르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철문이 조용히 열리고 도철의 이름이 불린다. 번호가 아니라 조롱 섞인 호칭도 아니라 김도철. 준비됐습니까? 작은 버스 한 대. 문은 굳게 닫히고 창문에는 긴 커튼이 쳐진다. 차는 도시를 크게 우회하며 몇 번이나 방향을 바꾼다. 혹시 어디선가 북한 쪽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은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도 모르는 게 좋습니다. 그 말에 도철은 그대로 눈을 감는다. 버스가 멈춰선 곳은 작은 국제공항이었다. UN 직원, 한국 대사관 직원, 그리고 현지 경찰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확인한다. 이 비행기를 타고 나가시면 중간 기착지를 거쳐 한국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르며 도철은 뒤를 돌아본다.
사막의 바람, 먼지 날리던 공사장, 철조망 너머에서 담배를 피우던 셰이크의 뒷모습.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볍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드디어 나 스스로 걸어가는 길이구나. 이야기는 처음으로 돌아온다. 인천공항 입국장. 한국 직원이 서류에 적힌 이름을 읽는다. 김도철님,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도철은 여전히 어색해한다. 저 말입니까? 네, 선생님. 김도철님 맞으시죠? 앞으로 한국에서 사용하실 이름입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북한에서 그는 장남이었고 동무였으며 번호였다. 중동 사막에서는 불법 체류자였고 구금 대상자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저 김도철이라는 한 사람, 이름 석자를 돌려받는데 걸린 시간은 65년이었다.